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FOMC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이 됐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11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금리 동결로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동결은 이미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시장은 동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ME 페드워치를 살펴보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40%를 넘었는데 현재 5%포인트가량 낮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64%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은 지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여타 세계 증시와는 다르게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연초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과는 다르게 국내 증시는 크게 빠졌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6% 가까이 빠졌고요. 또 코스닥은 7%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제 증시에서 중국과 함께 나란히 낙폭을 키우면서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내 1월 증시 대응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이 시각 증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하면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 주면서 현재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 넘게 올라주면서 지수 2,530선도 돌파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580개 넘게 포착이 되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 대표주 강한데요. 어제는 기아가 강세 보이면서 시총 6위를 탈환했는데 오늘 현대차가 다시 올라주면서 시총 6위를 재탈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각 3,100억 원, 6,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하락 종목의 수가 1,000개 가까이 포착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힘을 내주면서 그래도 낙폭을 일부 축소시키는 모습입니다. 현재 1% 넘게 내리면서 지수는 79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기관이 대거 팔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1,6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1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신 것처럼 금리 동결이 결정 났고요. 그런데 여기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을 돌아봤을 때 20% 정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력이었던 부분은 반도체 수출입니다. 56% 늘어난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으로 돌아서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우리 시장은 오늘도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를 못합니다. 양대 시장에서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2,500선, 코스닥 지수가 80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이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800선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식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호 대표 그리고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시장에 들어온 뉴스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굿뉴스 어떤 걸로 살펴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연준의 기대대로 시장의 기대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기대가 많았죠. 왜냐하면 PC라는 것이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숫자였는데 12월 달에 2.9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2.9가 나왔지만 3개월 것들을 연율로 하면요 1.9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를 밑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2% 됐는데 그러면 좀 강한 메시지를 파월 의장이 내어놓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어떤 기자회견들을 보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과열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누르기 위한 신중한 입장을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 이제 3월 달, 4월 달은 FOMC가 없고 이제 5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5월 달을 전환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또 숙제가 지금 남아 있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금리 인하의 변동성이 시장에 굉장히 뭐 100% 이상 접목이 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려야 되거든요. 5월에서 6개월을 더 더하면 11월이잖아요. 네. 11월은 미국 대선이 있는. 그래서 등등의 여러 가지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뭐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예상치 부합이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앞으로 1월 달에 있었던 그런 미국 장의 좋은 흐름은 미국 내에서는 계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소식이 이렇게 전해져 왔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수출과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 좋아지면 이거 꼭 오르는 전조들이 네. 있었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연간 7에서 9%까지 지금 있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숫자들이 나와서 일단은 우리가 1월 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수출이 잘 될 때 이렇게 안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힘은 조금 더 응집이 되고 있다. 그리고 1월 달에 좋은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금투세 안 한다, 뭐, 공매도도 뒤로 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은, 뭐, 주가의 반영이 크게 지금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한국 수출 회복 추세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가 올라갈 모멘텀을 조금씩 쌓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을까요? 뭐 저는 반도체 수출이 늘었다는 거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뭐 58%인가 잠깐 56% 봤는데 정도. 56% 네. 정도가 늘었으니까. 그럼 한국 수출의 이제 총신호가 완전히 켜진 거니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하고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2월 달에는 좀 반등의 조짐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17일 날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24년도의 실행 계획들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한국 기업들의 PBR이 유난히 좀 낮죠.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을 갖다 합치면은 PBR 1배 미만인 기업들 수가 한 1,100개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기업 가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일본 그 도쿄 증권거래소 시장을 갖다가 그 해왔던 걸 갖다 차용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PBR이 낮은 기업들한테 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냐를 니들이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그러면은 기업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갖다가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걸 갖다 지키지 않으면은 상장 폐지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거는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하고 수가 있는데 한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기아가 많이 올랐고 오늘 이제 현대자동차가 많이 오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프로그램이 이제 구체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모든 저 PBR 어떤 주들이 다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현재 실적도 좋고요. 현금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자사주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지금도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찾아보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업들의 주가들이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호실적 아닌가.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진한 어떤 주주 배당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주주 배당 성향 같은 것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주 가치 어떤 재고 측면에서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디스카운팅 문제를 갖다가 약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세분화가 될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배드 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네. 특히 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FOMC 회의 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3월에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베팅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좀 시장에서 잦아들면서 미국 나스닥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성장주 위주로 좀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이 한국 코스닥 시장에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에 반응을 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부정적인 뉴스도 궁금합니다. 배드 뉴스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높은 부분들을 좀 이제 잡아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약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지수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장 배드 뉴스는 트럼프요.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뭐 올해 가장 악재의 일본의 지금 트럼프 리스크를 지금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세를 봤을 때는 좀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치고 나오고 시장에서도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드 뉴스의 아주 중심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드 뉴스의 중심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sek터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섹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섹터인데 13.86%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들어서 저 PBR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그리고 은행 섹터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각각 9%, 6%, 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섹터에서도 5% 상승률이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섹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섹터는 반도체 장비 섹터입니다.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는 애플페이 섹터입니다.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해에는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였습니다. 미용기기 섹터가 보이고 있는데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PCB 섹터에서도 2.63%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갤럭시 S24 기대감의 오름세를 보였었던 갤럭시 부품주에서도 지금은 2%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첫 거래일의 섹터 흐름이 이렇게 좀 나타났었는데 1월 한 달 동안에서 시장에서 주목한 섹터가 궁금합니다. 어떤 거 좀 주목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는 좀 분명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섹터들은 여전히 이제 뭐 개인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을 조금씩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장에서 봤듯이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네. 지금 저 PBR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뭐 보험주들이라든지 은행주들이라든지 기타 주들 같은 경우들이 그다음에 뭐 자동차들도 일부 이제 거기에 속해 있겠죠. 이런 주들이 이제 조금씩 반응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그 가령 뭐 그 지금 자사주의 어떤 소각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어떤 그 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그런 의무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좀 일회성 네.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 어떤 단발적인 어떤 이벤트 이런 걸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봐야 될 건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 특히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 이제 좀 하락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관들이 작년에 많이 샀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사실은 많이 샀던 종목들을 갖다가 수급 측면에서 올 1월 달에 좀 많이 팔고 있는 양상들이 2월 초까지도 아직도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PBR과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셨다라고 전해주셨고 대표님은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효과가 이제 없었던 해들을 보면요. 2013년, 14년, 16년, 20년, 22년 이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다면은 이렇게 빠지는 1월 달에 그래도 주도를 한 주들이 있잖아요. 네. 1년 내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여러분 사실 호수에 물이 다 빠져서 바닥이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G20 중에 제일 뭐 가장 많은 하락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서 바닥을 봤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저 PB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얼터너티브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온 것이 1년 내내 주도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 패턴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굳게 믿는 게 주식시장에 새로운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플레이어만 바뀌지 원칙은 똑같이 가서 1월 달에 좀 뭐 수익률이 나빴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2월 달에 어닝 쇼크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게 이번 1월 달에 지금 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하신다 그러면 1월 뭐 1월 효과 마이너스고 10%께 뭐 질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한 해에 갈 수 있는 지표는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투자의 전략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증시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가 이제 좋았던 미국과 일본 증시에 이렇게 디커플링이 된 원인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수급이 일단은 좀 이상하게 꼬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우리나라 증시랑 그 투자 주체별 그 상관 개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사면은 좀 올라요. 상관 개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사면 좀 올라요. 그것도 그 외국인이 살 때보다는 상관 개수가 약간 좀 떨어지지만 근데 개인은 마이너스 상관계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살 때는 이상하게 시장이 내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살 때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1월에 이렇게 10%께 질렸다는 얘기는 12월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으로 샀는데 사실 1월 달에는 개인과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팔았냐라는 걸 갖다가 곰곰이 분석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정책 당국에서는 그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어떤 뭐 디스카운팅 문제들 뭐 이런 문제를 꼽지만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문제가 다릅니다. 사실은 기관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지난 연말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 이익 실현 차원에서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사실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훨씬 민감한 거니까 네. 그 북쪽에 있는 애들이 미사일 펑펑 쏘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막 한국에 대한 어떤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줄이 언론에 막 실리고 이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매일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보고 살잖아요. 좀 면역이 된다고 면역이 볼수 돼가지고 있겠죠. 좀 익숙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빠진 영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팔고 떠난 거 이게 이제 한 가지 주된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원인으로 꼽으셨을까요? 디커플링이라는 부분들은요. 네.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같이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때는 커플링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신흥국하고 선진국이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어떤 전환점을 지금 계속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디커플링이 심한 원인이 되고요. 우리 사실 뭐 맨날 가운데 껴있는 뭐 네.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수급해서 받아주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증세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면 자 이제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줘야 이게 커플링, 디커플링이 좀 바뀌는데 3월까지 FOMC 이제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이 3월 달에 양회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지금 치고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이런 신흥국 이런 부분들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서 특히 이제 미국은 AI라는 모멘텀을 지금 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전 세계의 경제 회복의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그 흐름을 쫓아가는 부분들로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두고 가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을 먼저 짚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신 만큼 오늘 아침에 좀 발표가 됐던 FMC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 시장은 3월 금리 인하에 굉장히 힘을 실었었잖아요. 뭐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약화되기는 했지만은 그 연준이 사실은 그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할 거다. 그러니까 인슈어런스 컷을 갖다가 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걸 갖다가 뭐 단칼은 아니지만은 네. 일단 여진을 하나는 안겨뒀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FOMC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는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안 할 거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어떤 그 의사 표현을 일단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에 사실은 그래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말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 빠르면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물 건넜다고 보는 거는 약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제가 주목했다는 거는 사실 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보다는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어떤 신호가 있을까 했는데 네.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신호도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보통 긴축 편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어떤 문구 자체는 일단은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게 완전히 어떤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그게 이제 물 건너가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을 했죠. 근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 갈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채권 시장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렸어요. 네. 이런 어떤 연준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매파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채권 금리는 좀 내렸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함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실제로는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시장 같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ADP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월가 전망은 한 15만 명 정도였는데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1월 달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채권 금리 그 하락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그 내린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그 미국 지역은행 네. 그 은행들의 어떤 실적들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역은행 뭐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폭락 수준에 가깝게 이렇게 많이 내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채권금리 하락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어느 정도 이제 채권금리 하락에 일조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댈러스라든지 기타 뭐 이런 어떤 미국의 제조업의 어떤 그 지수들 자체가 50을 갖다가 훨씬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발표될 그 ISM 구매관리자 지수가 일종의 전망치 같은 경우 한 45 정도로 예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다음에 글로벌리 자체로 해가지고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데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들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CPI 같은 거 2.9%로 내려왔으니까 2%를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연준이 언제까지 이런 어떤 높은 금리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사실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36% 정도까지 내려갔지만은 네. 여전히 일각에서는 그런 어떤 연준의 그 보험성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어떤 지표들 어느 정도 뭐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놓고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그 압력을 갖다가 상당히 둔화시킬 수 있는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장부터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FMC 결과와 함께 그리고 FMC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들까지 설명을 좀 전해주셨는데, 일단 시장 자체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이후에 금리를 인하 언제 할지를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좀 일축한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언제쯤 그럼 인하하게 될까요? 거의 이제 0%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요번에 나온 것들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제롬 파월이 나는 절대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정한 문구들을 보시면 이런 3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안 된다는 쪽으로 좀 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3월 금리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높았냐면요. 12월 달에 개인 소비 지출 PCE에 지금 숫자가 2.9%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2%보다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3개월 연율로 가면요 1.9%예요. 그러니까 2%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이 꿈에도 지금 참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입니다. 네. 그래서 섣부르게 빠르게 풀었을 때 이것이 재점화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막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습니다. 3월 달에 있고 그러는데 3월 달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지는 분명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빨라야 5월 정도에 지금 가는 부분.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경제 회복세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너무 공격적인 인하는 아직 제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걸로 해서 시장을 조금 달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FOMC가 끝났고요. 아까 윤석천 평론가가 잘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갈라 그러면요.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네. 양적 긴축 QT를 해야 돼요.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 자체로도 금리는 인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했으면 아직 단계별로 조금 남아있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이번 FOMC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라는 자세를 좀 보였고, 그리고 앞으로의 변동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는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입장 좀 먼저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금리 내릴 땐 선제적으로 했지만 금리를 올릴 때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출에 관한 숫자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 부분, 기업의 실적 부분들은 좀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룸은 굉장히 작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리 인하죠. 에 대해서는 조금 뒤따라가는 그래도 충분한 그런 여력들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뭐 우리 금통위에서는 조금 더 뒤쫓아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피벗 시점이 좀 지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뭐 물가 문제도 있고 부동산 PF 문제도 있는 만큼 언제쯤 좀 피벗 시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 생각보다. 사실은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하늘이 금리를 사실 내리려고 한다면 환율 부담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네.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오를 수 있는 여지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그런 점을 갖다가 조심하지 하겠죠. 분명히 그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둘 거고요. 따라서 뭐 저는 최 대표님 의견하고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지만 금리 인하에 어떤 신호를 준다든지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원도 그런 여력이 어느 정도 생길 거고 그게 이제 그 시점을 갖다가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이제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낮아졌지만 만약에 그래도 혹시나 3월에 금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네. 3월달에 중국이 양회가 있어요. 3월 4일날. 네. 그럼 거기 부양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탕을 깔아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나오면 조금 더 빨라지겠지만 지금 뭐 상반기 내에는 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어떻게 좀 흘러갈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게 지금 전국 금융당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패키지로 내고 있는 개혁 방안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제도는 이제 뭐 인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뭐 자사주에 대해서 지금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거의 근본은 주주 환원과 주주 보호거든요. 네. 그래서 저것이 뭐 단발성으로 나갈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꼭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속내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들을 굉장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도가 방향은 가운다마는 6월 달로 가면서 조금 더 강도 높고 좀 더 촘촘한 개혁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거의 총체적 효과는 6월 이후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개선책이 나온 만큼 증시 저평가도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반드시 그 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자사주를 단순 매입하는 거로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각을 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될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갖다가 매입은 하고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소각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 방침들이 사실은 완전히 마련된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뭐 애플,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바이백을 해서 소각한 주식들의 그 액수가 1조 1천억 달러예요. 1조 1천억 달러. 네. 이게 한국 그 삼성전자 시총의 3배가량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괜히 사실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현재 일본 시장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이런 어떤 정책적 아니면 어떤 제도적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자사주 제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뭐 바꾸고 하는 것도 분명히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 그 매입과 그 동시에 사실은 어떤 소각 정책이라든지
그 소각 의무화, 일정 비율의 어떤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제도적 개혁이 마련이 돼야만 본격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그 가치들이 어느 정도 밸류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인 가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또 1월 장세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 안에서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앞서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저 PBR과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성장주냐 저 PBR이나 두 가지의 이제 어떤 초이스가 있을 텐데 사실 PBR을 공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확산될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성장주 사실 증시는요 미래를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PBR 공략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PBR이라는 것은 PBR을 내는 것은 기업의 과거의 실적, 과거의 자료들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고요. 우리가 잘 아는 퍼는 미래 수익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섞으셔야지 항상 올해 이제 1월 달을 좀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주식 뭐 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성장주 위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빠지니까 그것에 대체를 해서 지금 PBR을 간다 그러는데 PBR도 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의 차입도 굉장히 작아야 되고 네. 자기 현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BR 하나 갖고서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어야 PBR 관련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역사적으로 PBR이 최저점인 부분들이 주식들이 그해 주도주가 된 예들은 많습니다만은 당시의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PBR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는 뭐 소위 말하는 키트칫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뭐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PBR 효과가 만약에 좀 단기에 끝나게 된다면 은행주에 대한 흐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은행주들 최근 들어서 저 PBR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금리나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 PBR 주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오름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 단언할 수는 사실 없겠죠. 특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저 PBR 주들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우리나라 PBR이 사실은 0.96에 불과합니다. 네. 22년 6월 이후로 이게 사실은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저 PBR 주들이 굉장히 많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는 어떤 정책 아니면 기업 가치를 갖다가 올리고 이러는데 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돈을 버는 대로 창고에 쌓아놓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게 뭐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주주 배당 등을 해서 주주한테 좀 환원을 하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돈만 쌓아놓지 사실은 그걸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미흡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배당률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90%가 넘는데 주주 배당이.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60%를 넘고요. 중국도 30%가 넘는데 한국이 29%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들한테 쓰는 돈이 굉장히 인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 이걸 갖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나서서 사실은 니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공시를 해라. 네. 그리고 그걸 갖다 실천에 옮기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될 의무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지는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면 특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거나 기존에 쌓아놓은 현금 가지고요. 근데 이쪽에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저 PBR 중에서도 지금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좀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회사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현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부담들, 네. 지금보다 주식을 늘려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부담들도 좀 상대로 적은 거고요. 또 주주 환원을 위한 어떤 여력들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미래에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을 골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지침,
어떤 정부의 어떤 제도가 바뀌는 거에 어떤 수혜가 꾸준하게 그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걸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쉽게 얘기하면 살 게 없었다 했거든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 뭐 성장 대형주보다는 PBR, 저평가된 PBR 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장이 흔들리고 그러면 꼭 다른 거 사실 이유는 없어요. 꼭 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기다리실 수도 있고 PB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기업이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저 PBR로 가는 부분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작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너무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저 PBR로 간다.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작정 저 PBR과 관련된 쪽을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은행주는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맞물리게 되는 만큼 어떻게 투자 방향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1월 달에 진짜로 마이너스가 났을 때 그때 뭐 진짜 돌풍적으로 저 PBR 하면서 두 군데가 추천이 됐었어요. 금융하고 금속이요. 그때 금융주가 PBR이 뭐 0.5, 0.6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세요. 반짝하고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PBR을 볼 때 뭐 그 당시에 나온 이론들이 뭐냐면 ROE까지 다 봐라. 자기자본 이익률. 근데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PBR이 낮은 이 회사들은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번 대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시점이라는 그때 통일된 의견이 나왔어요. 당시에 뭐 기아차라 뭐 멕시코 공장 재고 이런 게 2014년이죠. 굉장히 PBR이 낮지만 이거 하나로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차입금이 좀 없는 저 PBR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기대감이고 뭐 하는데 지금 주도주나 성장주가 조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안 좋기 때문에 저 PBR로 꼭 바꿔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번씩 더 짚어보시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저 PBR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 번씩 더 짚어보고 갈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관심을 받을 부분은 미국의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경선에서 우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뭐 지금 굉장히 상당히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겁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경제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 걸 갖다가 사실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작은 소음들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뭐 가령 뭐 방위비 분담을 갖다가 더 크게 증액을 해서 올려달라. 그다음에 이제 관세, 그냥 뭐 지금도 이제 오늘도 어젠가요?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갖다가 미국이 하긴 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세탁기라든지 철강 이런 데 이제 어떤 관세, 보복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높였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 FTA 협상을 갖다가 개정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가 요구를 해서 사실은 개정 협상이 완료가 됐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한국 증시에 그때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갖다가 평가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사실은 트럼프야말로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주의자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온건론자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볼 때 사실은 그분이 말은 굉장히 거칠고 세게 하지만은 사실은 행하는 어떤 그 정책들을 유심히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극단으로 치우치는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실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트럼프가 만약에 그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일시적인 소음은 있겠지만은 그게 한국 경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타격을 갖다가 입힐 정도로 우리나라에 과연 그렇게 부정적일까 하는 거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이기게 된다면 네. 2차 전제에 대한 우려감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떠실까요? 트럼프는 2년 전부터 계속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을 보게 되면 로버트 하이저라든지 피터 나바로라든지 전부 다 일기 참모진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다 그 47이라고 그래서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공약들을 발표를 하고 있죠. 네. 거기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중국 경제에 찍혀 있는 거예요.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IRA법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중국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견제를 갖다가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천 봉쇄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뭐 굉장히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특히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미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 형식이에요.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뭐 일단 진출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리고 진출한 그 지역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뭐 테네시라든지 이게 전부 다 공화당 주지사, 그다음에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까지 거기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오하이오 같은 데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화당들이 전부 다 우세한 지역들인 거고요. IRA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갖다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이걸 갖다가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네.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화당, 그다음에 상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률이 과연 얼마가 있겠냐는 거고 하나가 있는 거고요. 특히 그 트럼프가 내세우는 그 어젠다 47의 주요 내용들이 사실은 중국 견제를 갖다가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네. 뭐 한국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말씀대로 우려감이 좀 과도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원픽 섹터는 또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대표님? 반도체입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 뭐 올해 이제 새롭게 컴퓨터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AI라는 거대 물결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감안했을 때는 그 기본이 되는 반도체 부분들은 지금부터 진짜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라운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일단 여러분 뭐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는 꼭 집어넣으시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론가님께서는 또 어느 쪽을 바라보실까요? 저 PBR주 중에서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신성장 동력을 갖다가 장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 보게 되면 저 PBR이 보면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올해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더 훨씬 좋아질 거라 이런 어떤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각 반도체와 저 PBR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인포스닥 데일리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섹터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먼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전달을 해주셨고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이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평론가님께서는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선별 전략을 수립해올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